여러분 공업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너무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내용의 일부를 좀 일반적인 이슈화되는 이야기 좀 하고 뭐 매번 그렇게 좀 섞어서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 또 좀 그 다른 분야의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의외로 또 이야기 자금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오키나와는 왜 유명하냐 하면은요. 일본은 다 섬이기 때문에 섬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를 열차 같다 그래서 열도라고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이어지는 거 열차라고 얘기하고 일본 열도가 크게 보면 북쪽의 홋카이도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 있는 게 혼슈 그리고 작은 게 시코쿠 그리고 큐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실제로 거의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가장 가늘고 긴 나라 하면 칠레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칠레보다 일본이 더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러시아 지역까지 일본 영토였었거든요. 이 러시아 지역을 우리가 화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써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할린 지역입니다. 사할린 하면 거기에 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사할린에 살고 있고 지금도 남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서 어떻게든 대륙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큰 그림에서의 이유도 없는 게 아니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내부에서 계속 봉건주의적인 봉건이라는 건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이 땅마다 짱이 있는 거예요. 이 짱들 간에 칼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점점 무기가 발전을 하고 기동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싸움의 규모가 커지고 큰 싸움이 끝나면 그 지역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이 다 통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가 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이 정말 통일이라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 현재 일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우리가 듣기 싫은 이름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시대에 그걸 이루었고요. 도요토미가 이제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일본에서는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을 쫙 전쟁에서 고생을 시켰는데 얘들한테 뭐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게 없어서 도요토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이게 어떻게 하지? 전부 다 사령관 주면 장군만 해서 몇 명이겠어요. 다 자동차 하나씩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뭔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 먹고 살 길이 마련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사무라이들은 사무라이들끼리 자기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진출하자. 어디로? 대륙으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할린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일단 이 지역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북해도거든요. 북해도는 먹는다 먹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는 다 북해도의 인디안과 같은 아이누라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원주민들의 땅입니다. 또 워낙 넓어서 정글지대와 같이 되어 있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나무의 형태는 추운 지방이라서 이 뭐 정글 같은 밀림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홋카이도는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고 홋카이도가 개척된 다음에 대륙 진출해서 이 추운 대륙을 통해서 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군침을 흘리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는 그 당시 조선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조선 출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 국가에서부터 직접 대륙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대륙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쪽을 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유교적인 감각이나 중화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있나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몽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거의 부족에 해당하는 나라가 회오리같이 힘을 쌓아가면서 중국은 물론 거의 유럽까지 진출했었던 역사가 있었고 또 나중의 일이지만 청나라는 만주족, 지금 말하면 여진족이고 여진족 하면 사실 우리 민족과 거의 분리할 수 없는 여진족들이 전부 날라들어가서 중원을 지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변방에서 일어나서 중원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변방 중에서도 체제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가 또 잘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고 고려였고 고구려였고 신라 백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일찍이 좀 더 눈을 떴다면 당연히 우리가 북벌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그렇게 북벌을 하기에는 우리 한반도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농토도 많고 또 이 동식물들이 많고 삼면이 바다에서 해산물도 많기 때문에 요것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올라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몽골과의 처절한 항쟁과 전투를 벌였고 그러나 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상하게 몽골과는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로 돌아섭니다. 중국도 이제 이 침략을 하러 오지만 그러나 중국의 괴롭히나 식민지주의라는 게 이게 상당히 형 동생 맺으면 어느 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뭐 이상한 좀 그런 겉으로 보면 통 큰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엄청난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치고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공포 속에서 이 적군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북벌이라는 이슈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평화롭게 계속 역사를 이어오던 중에 이렇게 내부에서 이제 관직을 주거나 먹고 살게 하는데 한계를 느낀 그러한 지배계층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진출할 때 바로 그 눈앞에는 조선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선 출병이 시작되는데 그 조선 출병이 도요토미에 의해서 시작된 그 해가 1592년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한 그 일본과 한국의 관계인데요. 요 밑에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이 일본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황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화산이 분출되면 유황가스 같은 게 나와서 뭐 유황도 이런 게 있는데 미군이 이 일본과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해서 1945년에 전쟁이 종식되게 되는데 이 일본과 태평양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일 때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이냐 하면 항공모함을 큰 걸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력이 이 배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런데 항공모함이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본토에서부터 기름을 보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작전 시간에 한계가 있고 또 아무리 큰 항모라 하더라도 바다에 나가보면 역시 파도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항모는 항모들을 발달하지만 어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어뢰가 보통 한 20km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엄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항모를 향해서 쐈는데 하나는 항모에 맞았고 항모에 빗맞은 어뢰가 그로부터 약 16km 후면에 있는 군함에 맞아서 또 그 미국 군함이 격추되는 그럴 정도로 일본은 어뢰 기술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에서는 어뢰에 맞아도 격침되지 않는 항모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뢰에 맞아도 격침되지 않고 항모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자유롭게 뜨고 내려야 되고 그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 항모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짱이죠.
불치망모를 가지고 있어 짱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섬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솔로몬 군도라든가 과타르카나르라든가 라바울 같은 그런 수많은 섬들을 닥치는 대로 점령을 해서 부대를 상륙시키고 엄청난 보급품을 저장하고 비행기 활주를 깔아놓으면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징검다리로 삼아서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징검다리가 유황도인데요. 이 마지막 징검다리인 유황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가 또한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바다 쪽의 영역까지 합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사할린이 일본 영토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러시아의 캄차카 지역까지도 전부 다 일본 해군의 순찰 범위 내에서 영토화되어 있었던 바로 그 시기 1930년대, 39년, 40년, 41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 남쪽에 있었던 게 오키나와인데 미군은 당연히 이러한 징검다리 작전에 의해서 작은 섬 여러 개로 구성된 오키나와에 상륙합니다. 오키나와에 상륙할 때 본토에서 또 일본 병력들이 내려와서 방어하기 위해서 있었고 유황도에서도 유황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둔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무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주둔시킬 때 병력들이 많아서 뭐 20만 이렇게 막 군인들을 병력들을 주둔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저항을 하려고 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이건 본토 결전이 아니라 이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 지키고 있었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해안가에 일본이 설치하기 위해서 포대를 설치해서 만들었던 방공호나 동굴, 사령부 동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20만 명 정도씩 막 주둔을 시키는데 그때 그 오키나와에 주둔했던 병력들은 최후에 이제 이 본토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를 합니다만 미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영화에서 보듯이 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 해군은 도쿄를 향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난리 났었죠. 그리고 또 뒤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원자탄이 이제 완성기에 들어가고 있었던 뭐 그것이 1945년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들어올 때 일본 군들은 전부 오키나와의 주민들에게 무기가 없으니까 죽창을 들고라도 마지막까지 버텨라. 그래서 그때 백합 꽃 이름이 있죠. 뭐 백합 부대 이런 걸 만들면 이거는 여고생들이 죽창 하나 들고 단지 별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좀 이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키나와는 전혀 그 일본과 다른 곳입니다. 아까 그 북쪽의 아이누가 그렇듯이 인종도 남방계 인종이라서 다르고요. 문화 완전 다르고요. 언어는 번역이 통역사가 필요할 정도로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오키나와 쪽에는 류큐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본토에 대해서 지배자 정복자라고 생각하고 반발이 있었는데 본토가 망할 때가 되니까 자기네 내세워서 몸 던지라고 하니까 오키나와 주민들이 열받았죠. 근데 막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미군이 들어오면 도깨비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다.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공포 속에서 준비를 했는데 미군들이 들이닥칩니다. 미군이 들이닥쳐서 미군에 의해서 최후의 저항을 하면서 보니까 본토에서 왔던 군인들과 지휘관들은 다 도망갔어요. 말이 좋아서 작전상 후퇴이지 또 말이 좋아서 오키나와는 안 되겠다. 본토를 지키자 하는 거지. 결국 오키나와를 제대로 포기하고 그 사람들만 전부 다 방패막이로 쓴 다음에 제대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해서 저항하던 주민들만
전부 그 몰살을 당하게 된, 마치도 우리 6.25 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일반인들이 전혀 엉뚱한 나라 사람들에게 당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의 민심이 이반됐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정부, 일본이란 국가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 일본 왕이 2차 대전 때 왕이었던 히로히토가 계속 나이가 좀 들 때까지 수명이 길어가지고 했었는데, 오키나와를 방문을 하고 일종의 사죄하는 방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일본 전국체전을 합니다. 이 전국체전 하던 날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자마자 전국체전에 있던 일본 길을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든 이벤트는 다 아젠다를 따라가는데 전국체전 개막식이 개판이 돼버린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키나와에서 좀 지식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과 오키나와 사람들은 둘 다 아마 앞으로는 깐부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오키나와는 뱃길로 가다 보면 굉장히 멀긴 하지만 그 방향성에서 이제 이 섬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섬들이 발견이 되고 상륙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몽골 연합군에게 항쟁하던 삼별초가 강화에서 제주로 기지를 옮긴 다음에 실종이 되는데요. 이 삼별초가 오키나와에 상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지배계층의 수많은 문양 속에서 삼별초가 사용하는 문양과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오키나와, 류큐 제국 그리고 삼별초의 관계는 계속해서 조명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갈 때 혹시 오키나와 갈지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고, 오키나와는 일본이지만 이렇게 남쪽이고 태평양 속에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남태평양의 섬들이 보여주는 바다의 색깔, 하얀 백사장, 그리고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키나와는 이렇게 평화로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최근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닷빛이 회색으로 변하고 점점 모래사장의 색깔이 변하더니 이렇게 그냥 이상한 회색의 덩어리들이 올라온 거죠. 이게 오키나와의 상당 부분의 해수욕장들을,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거의 남쪽, 동쪽에 해당한 해수욕장들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관광 불능.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키나와는 엄청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이 막상 오키나와 잘 가진 않아요. 왜 잘 가지 않냐 하면 이 비행기표가 비싸가지고 차라리 사이판이나 푸켓이라든가 세부나 이런 쪽이 훨씬 싸고 오키나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가면 일본말이 통하고 또 위생적이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가서 오키나와 나하라는 공항으로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즐거운 오키나와의 투어가 시작이 되는 판입니다. 그때 쇼킹하게 다가오는 것은 보면 아까 같은 이런 해변들, 이거 다르네, 정말 끝내주네 하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는 딱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뭔가 찜찜한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부터 활발하게 시작해야 할, 아무리 그동안 투고라든가 정부가 말을 해도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그래도 이리저리 통계가 이러네 저러네 하지만 어쨌든 감염률과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바다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망했죠. 자,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화산 때문인데요. 일본에는 111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 활화산이라는 게 계속 연기도 나고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얼마 전에도 활화산 터져서 사람이 하나 죽었죠. 그 전에 또 몇십 명이 죽은 적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정권이 바뀔 정도로 정부의 무능과 전형적인 인재와 사전에 왜 경고를 안 했냐네 얘기하면 또 전문가가 나와서 일본은 이렇게 경계 시스템이나 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폭발 예측이 잘 돼 있다네라고 말을 하면 매스컴의 기자들은 그걸로 기사를 끝내지만, 사실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측이 힘들고, 그래서 화산이 분출할까 봐 입산, 산에 들어가는 거 금지를 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방 뜹니다. 이게 관광 수입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산 금지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징후가 있어요. 뭐 얼마 동안에 뭐 지진 진동이 있고 관측계가 얼마가 되고 뭐뭐뭐 했을 때만 입산 금지를 시킬 수 있어서, 이 매뉴얼 조건 맞지 않으면 눈앞에서 불이 터져도 이 입산 금지가 안 됩니다.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온 용암이나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휩쓸려서 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이 활화산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 그냥 한 17,000년인가 1만 7,000년인가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 홀로세 지층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곳을 전부 다 지층이 살아있다,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라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면이 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균열이 가서 그 균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땅을 절단해 보면 지층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예. 어긋난 시점이 언제인가 봐서 그것이 1억 7천만 년인지 1만 7천 년인지 170만 년인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삐끗했네. 근데 삐끗한 시기가 꽤 최근에 와서 삐끗했네. 뭐 지질학자들의 최근이라는 건 뭐 아마 17,000년도 최근이니까. 그러면 이거 움직이는 거네. 그러면 그걸 뭐라 하냐면 활성 단층이라고 얘기하고, 지진에 겁먹은 일본 애들은 활성 단층을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조사를 하고, 뭐 자세하게 조사나 탐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계속 우리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해 나가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면 활성 단층 위에 세우면 안 될 것들을 세운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양산 단층과 연결된 부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우려가 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화산이 물속에서 터지면, 그래서 물속에서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을 시키면 그때는 이제 화산재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일본은 2013년에 사쿠라지마라는 화구에서 분출을 해서 5,000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분출은 영어로 erup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산은 volcano라고 얘기하고, 화산재는 volcanic as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eruption이 일어나면 이런 버섯구름 모양으로 빡 생기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보게 되면은요, 가장 강력했던 인도네시아 화산 같은 경우에 1815년인가 이 정도 일어나는데, 이때 규모를 계산하면 이 화산재 분출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상 40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 44km 이 정도죠. 지상 10km가 어느 정도의 고도냐면 이게 제트 여객기 순항 고도입니다. 보잉 747 이런 거 있죠. 전보 제트기. 전보 제트기가 뭐 여러분을 모시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만 피트 상공에서 3만 피트라고 얘기하면 거의 그게 뭐 9,000m에서 10,000m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0m라는 게 10km인데 에베레스트 4개를 쌓아서, 이거는 거의 공기 하나도 없이 성층권의 전초 단계에 도달할 만한 그런 높이까지 분출이 되고,
그때부터 얘는 어쨌든 거긴 무중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공에서 체류하면서 이 확산되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다른 구름층을 형성하는 거죠. 이 구름층을 화산재에 의해서도 화산재도 구름이 되지만 이렇게 먼지나 구름, 화산재와 같은 것이 뿌려지면 인공 강우할 때 쓰는 방법 같이 여길 중심으로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훨씬 구름이 빨리 생깁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구의 북반구를 덮게 되는데 북반구를 덮게 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부유된 상태에서 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떨어져요. 요즘 온도가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문제인데 이제 그 당시엔 뭐 그런 측정 자료는 별로 없지만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산으로 인한 화산 겨울이 옵니다. 이 화산 겨울이라는 건 2도, 3도 떨어질 수도 있고 0.5도 떨어질 수도 있고 4도, 5도 떨어질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5도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생태계는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도 적상 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줘야 벼가 연그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구름 끼고 장마 들고 태풍 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열이 안 되면 모든 그런 야채나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뭐 낙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죠. 포도 농사 이런 건 뭐 직방으로 당하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 당시에 이러한 그 화산 겨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원자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탄 중 엄청난 버섯 구름을 고공까지 만들어 버리는데 똑같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핵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바닷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서 그냥 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돌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내부에도 이런 격실과 같은 구조가 생겨서 이게 왜냐하면 그 뜨거운 화산재가 식어갈 때 수증기는 증발되면서 이 사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이 스폰지 비슷하게 돼서 딱딱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물에 뜹니다. 그냥 동동동동 떠서 그 엄청난 양의 화산재 중에 공중으로 올라간 것도 많이 있지만 물에 떠서 흘러다니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해류를 타면서 해변으로 밀려오게 되면 한 번 올라가면 모래사장과 얘들 사이에서는 물에 떠 있을 때보다 마찰력이 크니까 한 번 올라갔다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해변에 걸리면 그 다음은 다시 안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잘게 부서지면 하나하나는 모래알 같이 돼서 기포가 없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고 일단 바다 위에 올라간 거는 쓸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수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얘들이 수면에 한 여기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또 다른 뭐 저 운센이나 온타케 화산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일본이야 뭐 이렇게 수많은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현재 떠 있는 거를 가볍다는 뜻에서 경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경석이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돌 하시는 분들 수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풍경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경석이라 그래서 뭐 산수 경석 이런 말 쓰는데 이건 가벼운 경석입니다. 이 경석이 지금 물 위에 떠 있는데 이 위에 떠 있는 돌층의 두께가 약 30cm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면 일반 스노클링하기 되게 힘들고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물에 빠졌을 때 얘가 되게 가벼운 거 위층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이 머리를 내놓으려면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수영을 잘해야지 그 정도 근력으로 상반신을 거의 다 내놓고 헤엄치는 셈이 돼야 되니까 구조가 거의 힘들고 또 탐사도 힘들고 정찰이 안 되는 거죠. 물 밑이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어선들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은 엔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해수를 빨아들여서 냉각을 시키는데 이 돌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러한 냉각 시스템은 바닷가를 향해서 바닷가에 접해서 쭉쭉쭉쭉 설치되어 있는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들이 있는데, 이런 원전들은 냉각수를 얻는 데 있어 지금도 엄청 힘들다. 필터를 막아놓으면 돌들 때문에 필터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편 생각하면 너희도 이제 고생 좀 해라 하는 심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어떤 손실을 입고 또 그 비극을 겪는다는 면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키나와 해안에 어느 날 밀려와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사실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 상품이 떴는데 오키나와인데 값이 무지하게 싸다. 오키나와 15만 원. 그 돈 보고 갈 게 아니죠. 그죠? 가서 이런 데서 놀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한번 자연재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본다면 권해드릴 만하지만 인터넷 사진을 보고 푸른 바다와 또 이 장렬하는 태양, 그 다음에 그 하얀 백사장을 기대하고 오키나와에 가게 된다면 당분간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총동원이 돼서 이것들을 해변가의 걸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당사자들의 말이 방송 보도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추량을 할 수가 없다. 양이 얼마인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굉장히 그 비탄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리적인 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방법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일본은 또 하나의 재앙 앞에서 상당히 큰 학습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